72시간 반 3일 만에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자동차의 자존심. 그 거대한 공장들이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산 배터리가 없어서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자동차 10대 중 7대가 한국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1,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무릎 꿇렸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세계 최고였어요. 토요타, 혼다, 닛산.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일본의 자존심이자 기술력의 증명이었죠. 한국? 우리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항상 뒤를 쫓아오는 후발주자였을 뿐이에요. 저는 마켄 톰슨입니다. 블룸버그에서 20년째 아시아 산업을 취재해온 기자죠. MIT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2005년부터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이 지역의 산업 지형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겨울 아침 저는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었습니다. 아라타 레이지 부국장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이 자리를 30년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도요타의 첫 하이브리드 승인도 혼다의 북미 진출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죠. 그런데 그날 아침 그의 책상 위로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올라왔다고 해요. 일본 관료사회에서 붉은 도장은 단 한 가지를 뜻합니다. 비상사태.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라타 부국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현황. 삼성 SDI 42%, LG 에너지 솔루션 35%, SK온 15%, 합계 92%, 중국산 5%, 일본 자국 생산 3%. 그때 젊은 담당자 한 명이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보고 올립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동시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자로 대일본 배터리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요. 전수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3사의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긴급 품질 안전 점검을 위해 대일본 수출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안전, 품질, 책임. 모두 그럴듯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방금 본 보고서대로라면. 곧바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경제산업성 회의실. 고위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마츠모토 의원이 먼저 입을 뗐어요. 자민당 핵심이었죠. 뭐가 그리 호들갑이야? 한국 애들이 또 겁주게 하는 거잖아. 의존도? 우리가 도요타의 나라야. 파나소닉도 있고 도시바도 있잖아. 일본 자체 생산은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과장입니다. 마츠모토 의원이 소리쳤어요. 며칠 지나면 한국도 알아서 올 겁니다. 의원님. 사카모토 의원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수출의 60%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일본은 20%에 불과해요. 그들은 우리 없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한국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재고는 얼마나 됩니까? 한 의원이 물었어요. 평균 이틀치입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대답했죠. 이틀 안에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아라타 부국장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부국장님, 도요타 아이치현 제1공장입니다. 배터리 재고 소진 임박합니다. 닛산 규슈입니다. 오후면 라인 일부 중단해야 합니다. 혼다 사이타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면 셧다운 예정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요타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느려지다가 라인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손실액은 시간당 75억 엔입니다.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멈춘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대의 차체가 반쯤 완성된 채 멈춰 있었어요. 로봇 팔들이 허공에 얼어붙어 있었죠.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기자 생활 동안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쿄로 돌아가는 아라타 부국장과 같은 차를 탔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인터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 기자,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아십니까? 무슨 표현 말씀이신가요? 전수 안전 점검. 한국이 사용한 바로 이 표현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2019년에 똑같이 썼던 핑계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저는 그때 도쿄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7월.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 규제 시행안.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당시를 회상했어요. 그때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제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만 막으면 됩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했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오만했습니다. 명분은 뭐로 합니까? 한 장관이 물었다고 해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전략물자 관리 강화라고 하면 됩니다. 국제사회 반발은? 안전은 주권사항입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죠.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어요. 삼성과 SK가 석 달 안에 항복할 겁니다. 그때 제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2019년 7월 4일. 수출 규제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한국이 곧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이상한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SK, 자체 기술로 양산체제 구축 삼성, 일본산 대체 소재 개발 완료. 저는 그 기사들을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자립률 95% 달성. 단 2년 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걸린 걸? 한국은 2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아니, 넘어섰습니다. 2022년 통계는 더 충격적이었죠.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480억 달러, 한국 반도체 수출 1,400억 달러. 우리가 규제한 그 2년 동안 한국은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제자리 걸음이었죠. 차가 신호에 멈춰 섰습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제 쪽을 돌아봤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괴물을 깨운 건 아닐까? 2023년 한국산 소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산으로 전환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산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공급도 안정적이에요.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2024년 일본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어요. JSR, 신에스화학, 도쿄응화공업.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그 이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던진 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가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회의록을 꺼냈습니다. 그의 발언이 적혀 있었어요. 안전은 주권사항입니다. 정당한 조치입니다. 지금 한국이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안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당한 점검입니다. 완벽한 미러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논리, 우리가 정당화한 방법. 그 모든 게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구실로 들어갔죠.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술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진짜 강자의 복수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기술로,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4일째 아침. 일본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루 손실액 2,500억 엔. 나흘이면 1조 엔. 실직 예상 인원 50만 명.
긴급 내각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총리 관저였어요. 한국에 즉각 항의해야 합니다. 마츠모토 의원이 소리쳤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 침략입니다. 어떤 보복입니까? 사카모토 의원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한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 소재를 또 막으면 그거 이미 6년 전에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한국은 2년 만에 자립했고 우린 시장을 잃었습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천천히 일어섰다고 해요. 배터리 없이 자동차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아라타 부국장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합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라타 부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당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정당하다고요? 이게 경제보복 아닙니까? 안전점검은 주권사항입니다. 우리도 2019년에 같은 논리를 썼습니다. 그럼 이건 한국의 복수라는 겁니까? 아라타 부국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기술의 정의 구현입니다. 일본 고위 관료가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위기가 닷새째 이어지던 날 CNN 속보가 떴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래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지목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IRA법 우선 협력국으로 지정합니다. 테슬라와 GM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10년 장기 계약 체결. 총 620억 달러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한국 64%, 중국 25%, 일본 6%. 6%. 일본이 겨우 6%였습니다. 저는 즉시 아라타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CNN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70년 동맹이 끝난 겁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삼성 SDI 조지아주 공장 건설, LG 미시간주 200억 달러 투자, SK온 테네시주 연구센터. 한국이 미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경제산업성 긴급회의. 외무성까지 합류했습니다. 미국이 우릴 버렸습니다. 외무상이 침통하게 말했어요. 백악관 답변은 한국이 우선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70년 동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마츠모토 의원이 소리쳤어요. 동맹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사카모토 의원이 차갑게 대답했죠. 아라타 부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한국 배터리 의존도 64%. 포드, GM, 테슬라 모두 한국 없이 생산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6%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에 미국 언론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서울, 새로운 실리콘밸리 마이너스 월스트리트 저널. 일본 자동차 산업, 과거의 영광에서 깨어나야 마이너스 뉴욕타임스. 독일 폭스바겐도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럽까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사흘 후 김포공항. 차를 타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40분 동안 아라타 부국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건물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천안산업단지. 거대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삼성 SDI 메가팩토리. 축구장 20개 크기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수백 대의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고요했습니다. 30대 초반 엔지니어가 안내했어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라타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0.001%입니다. 10,000개 중 1개죠. 일본 최고 수준이 0.1%였습니다. 한국은 100배 정밀했어요. AI 비전 시스템입니다. 0.001m 오차까지 감지하죠. 하루 생산량은 100만 개입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구역. 검은 유리병 너머 기술자들이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입니다. 쉬지 않습니까? 공장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이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라인. 로봇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층을 쌓고 있었습니다. 안전성 6배, 충전 속도 3배, 수명 2배입니다. 일본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상용화 시기가 다릅니다.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웃었어요. 로비에 나왔습니다. 벽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용광로 앞에서 웃는 남자. 땀으로 범벅인 얼굴. 이게 뭡니까? 아라타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저희의 뿌리입니다. 70년대 산업화 세대죠. 저분들이 용광로를 지켰고 우리가 배터리를 만듭니다.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들이 궁금하십니까? 6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이 공장 고문 김철수입니다. 아라타 레이지입니다. 저 용광로 앞 남자가 제 아버지입니다. 김철수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1972년 포항. 포스코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한국엔 철강 기술이 없었습니다. 일본한테 배워야 했죠. 아버지는 일본인 기술자 밑에서 하루 16시간씩 700도 열기 앞에서 철판을 날랐습니다. 나라를 일으켜야 했으니까요. 김철수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됐죠. 아버지 세대 700만 명이 모두 공장으로 갔어요. 김철수가 미싱 앞 여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청계천 피복공장 노동자. 하루 14시간 일했죠. 그분들이 번 돈은 반도체 연구소 짓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태어났고 LG가 생겼습니다. 97년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모두가 연구개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미래가 있어야 살아남으니까요. 김철수가 아라타 부국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97년부터 2025년까지 28년 동안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율은 OECD 1위였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짐없이요. 그게 한국입니다. 절망해도 멈추지 않는 나라죠. 지금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53만 명입니다. 모두 저 사진 속 사람들의 자식이고 손주예요. 용광로의 불빛이 지금은 리튬셀의 빛이 되었습니다. 70년이 걸렸죠. 일본도 비슷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후 복구 세대가요. 그럼 왜 멈췄습니까? 아라타 부국장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자만하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린 스스로 배웠어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요. 김철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세 세대의 유산이에요. 할아버지가 용광로를 지켰고 아버지가 반도체를 만들었고 아들이 배터리를 만듭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피 묻은 손들, 땀으로 젖은 얼굴들.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눈빛. 아라타 부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은 기록하지 않는 게 예의니까요. 한국이 이긴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사를 돌렸던 손. 그 한 바퀴가 세계를 돌린 겁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 아래 땅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며 아라타 부국장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니라는 걸. 새 세대가 세대에게 물려준 책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책임을 한국은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서울 중심가의 한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은 한국 측, 삼성, LG, SK 대표들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아라타 부국장 혼자였죠. 저는 뒤편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협정 내용 검토하셨습니까? 네. 아라타 부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일 배터리 공급 협정. 제1조 일본국 완성차 기업은 매출의 10%를 기술 로열티로 지불한다. 도요타 연 매출 30조 엔. 그중 3조 엔이 한국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닛산, 혼다 모두 마찬가지였죠.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라타 부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는요.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라타 부국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구개발에 투입한 돈이 20조 원이었죠. 35조 원. 숫자가 그의 머리를 쳤어요. 우리가 치른 대가입니다. 한국 측 대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건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협정문을 읽었어요. 제2조 배터리 공급 재개 일정은 대한민국 측이 결정한다.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일본 여론 말입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 굴욕적 협상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산다.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 오만이 일본을 망쳤다. 여론이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그의 눈을 봤어요. 아라타 부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명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지켜온 모든 것. 기술 일본의 자존심, 세계 최고라는 신화. 그 모든 게 이 한 줄의 잉크로 무너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아라타 레이지. 네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공급은 일주일 내 재개하겠습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굴욕이 아니었어요. 진실의 수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 한국이 이겼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아라타 부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가볍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볍다고요? 30년간 짊어진 무게가 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짐이요. 서울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활기찬 사람들, 쉼없이 달리는 차들. 이 나라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서 화상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아라타 부국장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일 배터리 공급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협정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매출의 10%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굴욕 아닙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아라타 부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욕이 아닙니다. 오만에 대한 대가이죠.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린 패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자존심이라는 짐이 내려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한국에 굴복한 게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였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요타 사장이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아라타 부국장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죠. 이 도시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일본 배터리 공급 재개. 조건은 명확했어요. 10% 로열티, 한국 주도의 공급 일정, 기술 종속 인정.
일본이 받아들였습니다. 세계가 이 소식을 주목했어요. 일본의 항복, 한국의 승리 마이너스 르몽드.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항복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오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운 시작. 기술로 말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시대의 시작. 그 시작을 저는 서울에서 목격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도요타 아이치현 공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장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역, 두 구역, 세 구역. 차례대로 불이 켜지고 있었죠. 공장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톰슨 기자님 덕분에 다시 숨을 쉽니다. 아니요. 아라타 부국장님 덕분이죠. 저는 라인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배터리 셀이 컨베이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어요. 배터리 표면에 새겨진 글자. 메이드 인 코리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표시였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심장부에 한국산이 박히고 있었어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가동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한국 없이 못 삽니다. 공장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셨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됐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작업자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위에 일본 차체가 조립되고 있었죠. 주객이 전도된 풍경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타나카가 정리해놓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K-얼라이언스 텍 카운설 창립.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 새로운 기술 협의체였어요. 참여 국가 27개국. 중심 한국.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배터리 기술 표준은 한국이 제시한다.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은 서울에서 작성한다. 기술협력본부는 천안에 둔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ISO 스펙 국제기준 채택. 국제표준화기구가 한국 기술 규격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가 보였어요. 여전히 우뚝 서 있었지만 예전 같은 위험은 없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옮겨간 게 느껴졌어요. 서울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발 이메일이었어요. 국제 배터리 기술 컨퍼런스 초청장. 장소 서울 코엑스. 일시 2주 후.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주최국이었는데 이제는 초청받는 입장이 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주 후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으로 향했습니다. 코엑스 그랜드 볼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장관, 기업 대표, 언론사. 무대 중앙에 한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뒤편 프레스석에 앉았습니다.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목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K-얼라이언스는 기술 동맹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약속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선이 뻗어나갔어요. 워싱턴, 베를린, 파리, 런던, 도쿄. 모두가 서울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 GDP 세계 5위 진입. 기술 수출 세계 2위. 배터리 점유율 54%.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모두 한국의 성과였어요. 휴식 시간. 저는 로비에 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기업 부스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삼성, LG, SK. 모두 계약서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K-스펙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자 파견 가능합니까? 공동연구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김철수 고문이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또 뵙네요.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세계가 바뀌고 있죠? 네. 한국을 중심으로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70년 걸렸습니다. 용광로에서 배터리까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김철수가 제 눈을 봤어요. 당연한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도착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세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 폐회사 순서였습니다. 저도 연단에 올랐어요. 일본 언론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천 쌍의 눈이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일본과 한국을 취재해왔습니다.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을 목격했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제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틀렸어요. 한국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승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세계의 심장은 서울에서 뜁니다. 기술의 표준은 한국이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은 배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길고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어요. 김철수 고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제가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저는 밤 비행기로 도쿄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제 눈엔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계를 밝히는 새로운 빛. 한국이 만든 미래의 빛.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되다. 타이핑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실이었으니까요.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쿄 사무실에 새로운 통계가 도착했어요. 한일교역 재편 현황. 연간 200조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 일본이 기술을 팔았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서 사온다. 두 개가 전도됐죠.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2019년 일본 한국 85%, 2025년 한국 일본 78%. 6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라타 부국장이었습니다. 톰슨 기자, 인터뷰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30분 후 경제산업성 그의 사무실. 아라타 부국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둡니다. 퇴임하신다고요? 네. 새로운 세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세대가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오만은 몰락을 부르고 겸손은 성장을 낳는다는 것. 멈추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자는 칼이 아니라 기술로 증명한다는 것.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한국이 이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그가 즉답했어요. 기술이 아니라요?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사람을 키웠어요. 용광로 앞에 섰던 사람, 미싱을 돌렸던 사람, 반도체를 만든 사람. 그 세대가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요? 우린 멈췄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요. 그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한국에게 배우면서요.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아라타 부국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한국은 스승, 일본은 제자. 일본 사회가 술렁거렸어요. 보수 진영은 분노했습니다. 굴욕적이다, 자학사관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에게 배우자. 여론이 또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기사로 정리했어요. 세대 간 인식 차이, 일본의 미래를 가른다. 한편 한국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0% 돌파. 삼성 SDI가 유럽 1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1위, SK온이 중국 진출 성공.
한국이 문자 그대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특허 보유. 한국 4만 5천 건. 일본 8천 건. 중국 1만 2천 건. 특허 수에서도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철저한 준비와 투자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쿄에서 한일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차 참석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삼성, LG, SK 회장들이었어요. 일본 측은 도요타, 닛산, 혼다 사장들이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한국 측 대표가 먼저 답했습니다. 동반 성장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봅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일본이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정확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합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합니다. 우린 배우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일본이 제자 한국 앞에 고개 숙이는 순간. 포럼이 끝나고 저는 아라타 부국장을 만났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네.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뀐 겁니다. 네. 완전히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자님, 제가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오만이 어떻게 몰락을 부르는지, 겸손이 어떻게 성장을 낳는지, 후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지난 6개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의 배터리 공급 중단. 72시간 만에 일본 자동차 산업 마비. 한국의 기술 우위 확인. 일본의 굴복과 협정 체결.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그 뿌리는 깊었습니다. 70년 전 용광로, 50년 전 미싱, 30년 전 반도체, 그리고 지금의 배터리.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멈췄고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넘어섰는가 기술 패권 이동의 70년.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몰락과 다른 나라의 부상을 다룬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나사를 돌렸던 손들. 그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 10주년 기념식. 코엑스 그랜드홀.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기술자들. 그리고 70년대 산업화 세대 노동자들도 초대됐어요. 저는 프레스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왔어요.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70년 전 용광로를 지켰던 분들, 50년 전 미싱을 돌렸던 분들, 30년 전 반도체를 만들었던 분들.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습니다. 80대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 한 방울이 오늘의 배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돌린 나사 하나가 세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휴식 시간. 저는 로비에서 김철수 고문을 만났습니다. 톰슨 기자님, 오늘 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86세이신데 꼭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김철수가 한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기자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72년 포항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참 힘들었지. 노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했어요. 700도 열기 앞에서. 화상도 많이 입었지.
그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화상 자국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노인이 홀을 둘러봤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철이 저 배터리가 됐다니. 꿈만 같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바꿔주셔서요. 내가 뭘.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일한 건데. 하지만 그게 세계를 바꿨습니다. 기념식 후반부.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발표. 삼성 SDI 연구소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발표할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 2세대입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상용화 시기는 2027년입니다. 2년 후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과 기술 협력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연구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승리했지만 오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죠.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김철수 고문이었어요. 기자님, 오늘 어땠습니까?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따님 아버지를 뵙게 되어서요. 아버지가 기자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제가요? 왜요? 진실을 기록해 주셔서요. 세계가 한국을 오해하지 않도록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쓰는 게 기자니까요. 김철수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이 강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리도 없었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됐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적이죠. 저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속 달릴 겁니다. 김철수가 즉답했어요. 멈추지 않는 게 한국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도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봤습니다. 남산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인이 웅장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빛은 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나리타 공항.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철을 타고 도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광고판에 한국 기업 로고가 보였어요. 삼성, LG, SK. 일본 거리를 한국 브랜드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용광로 앞에 놓인 배터리 공장의 로봇들, 한강이 야경. 모든 게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가르친 것 멈추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타이핑하는 손이 빨랐습니다. 이야기가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72시간 만에 무너진 일본. 70년 만에 정상에 선 한국. 오만과 겸손의 차이. 멈춤과 전진의 결과.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기사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도쿄. 아라타 레이지 부국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경제산업성 대강당. 300명이 모였어요. 저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퇴임사 순서. 아라타 부국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세계 최고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제자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막았습니다. 한국이 무너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자립했습니다.
2025년 한국은 배터리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였죠. 72시간 만에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아라타 부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오만은 몰락을 부릅니다. 겸손은 성장을 낳습니다. 멈추는 자는 무너집니다. 달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일본은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후배들에게 당부합니다. 한국에게 배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길고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퇴임식 후 저는 아라타 부국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겠습니다. 무엇을요? 한국어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를요? 네. 앞으로 세계는 한국어를 배워야 할 겁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배우면서요. 부국장님, 기자님,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그가 제 눈을 봤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겸손한 시작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2월. 1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깊었어요. 7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국은 이를 70년 동안 실천했어요. 용광로 앞에 섰던 사람들, 미싱을 돌렸던 손들, 반도체를 만들었던 기술자들, 그리고 배터리를 개발한 연구원들. 세 세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었어요. 도쿄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미 옮겨갔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발 메시지였어요. 김철수 고문이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새해에 서울 오십시오. 아버지가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2026년이 곧 시작될 거였어요. 새로운 해, 새로운 세계. 한국이 이끄는 세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한국의 시작이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했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것. 이게 한국이 70년 동안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한국도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